자, 문제풀이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교시고요. 자, 2교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명 제어 시스템에서 프로토콜이에요. 실제로 조명 제어할 때 프로토콜 많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보통신 분야 보면요. 통합 S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을 전부 다 프로토콜을 같이 통일해가지고 하나로 이루게끔 하는 게 통합 SI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명 기구를 봤더니 이놈은 일제고요. 그 다음에 전력 제어 봤더니 이놈은 독일산이고요. 또 이렇게 계속 기기마다 다르다면요. 얘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서 뭐가 관리해요? CCMS가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프로토콜을 열어준다라고 해요. 오픈 프로토콜 쓰냐 안 쓰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론 워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전력 제어가 막 들어가는 2000년도 초반에 2001년, 2년 막 전력 제어 CCMS 막 들어가는데요. 모 기계를 수입했는데 프로토콜이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 제어 가능해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백엔드 개발이라고 해요. 개발해서 올리더라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AS를 또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우리 통신 분야의 문제인데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전공 아니신 분은 좀 풀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보통 뭐 가지고 비볐어요? 조명 제어 가지고 비볐지. 부지런히 비볐지. 그리고 한줄 딱 걸어놓고 C 프로토콜 뭐 RS 232, 485 분명히 썼고 또 넘어갔지. 예. 자, 그래서 S 많이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뭐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뭐 퍼센트 임피던스 개념 너무나 기초적인 원론적인 문제였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면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은 전압이잖아요. 근데 또 퍼센트 임피던스 가로를 치고 개념을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뉘앙스는 뭐지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 다를 때, 뭐 병렬 운전할 때 부하 분담하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꼭 구분하자라고 하면요. 이건 LS 산정 거 변압기 2번 거예요. 올해 거 바로 다운받아 왔는데요. 변압기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죠. 왜 있어요? 단락줄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넣어야 하잖아요. 넣어야 되니까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단락줄을 구하려면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아니라 IZ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기술사 엔지니어의 기본은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퍼센트 임피던스 얘를 해석하려고 하고요. 얘를 가지고 단락줄을 계산하려고 했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식으로 계산해서 완벽히 하더라도 차단기 떨어지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맞죠? 아무리 적용해서 계산해서 계산값이 맞더라도 메이커에서 이런 제품 안 나옵니다. 하면 끝나는 이론이에요. 죽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엔지니어는 꼭 메이커 카탈로그라든지 제품 사양서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봤더니요. 첫 번째가 용량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퍼센트 IZ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두 번째로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무부하 전류예요. 무부하 전류, 뭐라고 한 게 있죠? 무부하 손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있어요.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효율 나왔어요. 효율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왜 IZ라고 쓰냐면요. 그냥 IC에 통합된 용어예요. 그래서 정확히 IZ를 만약에 퍼센트 IZ를 푼다라고 하면요.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이렇게 전격 전압 나누기 전격 전류다. R은 V 나누기 I. 됐죠? 이렇게 해서 풀어볼 수가 있고요. 우리 기존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냥 전격 전류분의 고장 전류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 부분만 좀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시 뭐
병렬운전 분담이에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설명 않고 넘어갈게요. 즉 동일 용량인데 퍼센트 비스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저 과부가 된다는 거죠. 자, 용량이 다를 때는 우리가 비례계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비례계수. 환산 비례계수를 어느 쪽에 넣어요? 밑에 베이스. 뭘로 잡나? 그러면 TR2에다가 위에 똑같은 공식에다가 어떻게 해요? 비례계수만 2 넣으면 되는 거죠. 한쪽에만 넣으면 되고요. 이거 바꿔도 돼요. 그럼 밑에 TR1이 되면은 원에다가 다 붙이면 되는 거죠. 비례계수를. 그래서 같은 공식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부하 용량을 줄여줘야 된다는 게 두 개 다 결론이겠죠. 다 100% 못 쓴다라는 게. 근데 실제 시험용 계산 문제지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병렬 운전도 힘들어. 같은 거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구나 한번 보시고요. 근데 왜 끊임없이 잘 쓰지도 않는 병렬 운전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쓰는 데 있어요. 요즘 꾸역꾸역 쓰려고 많이 노력은 해요. 제가 볼 때는 건축적 인사비 기술사의 계산 좀 어렵다라는 것 중에 상징적인 문제예요. 지금 계속 병렬운전 가지고 하나하나 나오죠. 뭐 이상시에 뭐가 있냐, 병렬운시에 임피던스 위상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병렬은 기본으로 좀 깔고 좀 넘어가시고요. 이 문제는 다 잘 쓰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참 재미있어요. 자가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장치를 조합해서 운전할 때 고려사항이 뭔지요? 라는 거. 상당히 실무 문제도 깊게 들어갔어요. 이 문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발전기와 UPS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게 개통해서 이쪽이지만 전산부하, 비상부하, UPS가 필요한 부하면요. 그냥 UPS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부하가 있고요. 맞죠? 뭐 전산부하 있고요. 비상부하, 전산부하 있다. 라고 들고요. 자, 여기다가 뭘 설치해요? 우리는 여기다가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절차하는 걸 얘를 뭐라고 하죠? ATS. 자, 이렇게 부하 설치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정전이 1번 이제 상용전원 쓰고 있고요. 정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부하가 뭐가 들어가요? 여기서요. 전원 공급 뭐가 해줘요? 상용전원 정전됐다라면 비상부하에. 아이씨. 그렇지, UPS지. UPS죠. 발전기가 순간전원 들어가면 UPS 필요가 없잖아요. 순간전원 들어갈 수 있는 발전기 비스무리한 거 하나 있지. 다이나믹 같은 거 혹시 가능하겠죠. 그래서 UPS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또 뭐가 들어가요? UPS 백업 시간 보통 얼마 정도예요? 10분에서 30분. 미쳤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계통은 해야 돼. 이 계통은 왜냐면은 돈이 안 아깝거든. 여기는 전쟁 시에도 공장을 운전해야 되고요. 그 집은 몇 분 정도 백업해요? 거기도 안 돼. 여기도 특수부하야. 여기도 이제 생명이거든요. 정전이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니까. 일반 부하는 몇 분 정도 백업이 바람직해요? 발전기 정상기한 20분. 커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요. 예, 그냥 뭐 업무용 빌딩이다. 중간에 전산실 뭐 한 귀퉁이에 좀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보통 많이 잡아줘야 몇 분이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끝나요. 왜요? 뭐가 돌아요? 발전기 돌잖아. 얘 많이 써봐야 뭐 300kV면요. 얘는 얼마짜리예요? 이 정도 300kW 정도 쓸 정도면 발전기는 2000kW 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가 없어요. 발전기 기동 시간 얼마나 걸려요? 많이 잡아줘야 뭐 그렇죠. 뭉 돌고 ATS 넘어간 데까지 계산하면 많이 잡아야 뭐 20초, 30초잖아요. 굳이 의미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5분, 10분 백업 정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발전기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상용전원이 이렇게 한 상만 볼게요. R상이 들어갔다고 있다라고 보면은 두 번째 또 투입됐어요. 그럼 두 번째 게 또 이렇게 되고
또 세 번째기 이제 UPS 다 끝났어. 세 번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위상이 최악으로 틀어질 때 어떤 현상이라고 했어요? 단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통에 영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겠지. 그래서 항상 타 전원을 공급해 줄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이런 스포츠 하나 있죠. 코 막고 하는 스포츠. 뭘 한다고 그러죠? 싱크로나이저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UPS를 이렇게 달고요. 비상발전기 용량이 이렇게 커진 경우가 지금 10년을 넘지는 않았어요. 10년 넘었네. 2000년도 전후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그래서 동기화 장치 설치된다. 2000년 한 8년 9년만 하더라도요. 이거 다 수입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상발전기가 2대, 3대 들어가면서 싱크로나이저를 수입하면서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많이 나왔죠. 네, UPS 활성화되면서요. 자, 그 다음에 출력 전압 동기화. 나머지는 뭐냐면은 전기의 팩타는 전압, 전류, 주파수 하나 플러스 하면은 그냥 역률이에요. 이거 다 뭐 하자고요? 맞춰주자라면 끝났죠. 그래서 동기화 이 정도만 써주면 됐다. 상당히 또 이 문제도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실무인데 상당히 좀 깊이가 있구나. 그러면 세 개를 다 동기화하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일단 UPS는 고급 UPS면 얘가 알아서 동기화해 주고요. 발전기는 어떻게 해요? 발전기 스스로가 상용 전원과 동기화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들어가면은 얘는 또 어디다 동기화 시켜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얘랑 또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실무인데도 의미가 있는 실무 문제.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문제는 예전 문제 같으면은 그냥 문제 보면 답이 나왔는데 볼 때마다 하나씩 더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뉘앙스의 문제였구나라고 좀 보시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태양광 인버터에서 스테이지 및 인버터 종류와 특징 설명하시오로 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인버터 종류하시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스테이지라는 게 뭔지 의미가 좀 몰라서 좀 많이 헤맸고요. 그 다음에 많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론은 태양광 인버터는 영문으로 어떻게 해요? 줄여서 그냥 P, 안 보이죠? PCS라고 하고요. PC에서 스테이지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태양광 빛이 변해요. 전류전압이 변해요. 근데 최고의 효율을 내는 지점을 추정하는 걸 뭐라고 하죠? MPPT라고 하죠. MPP 트래킹이라는 건데요. 트래킹을 하는 것들이 몇 단이 있냐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태양광 모듈이 1000개가 있는데 얘를 중앙 집중으로 하냐 아니면은 MPPT를 분리하냐는데 분리가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지라는 것은 MPPT를 하는 게 몇 단을 두냐라는 그런 용어였고요. 나머지는 뭐 인버터 종류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뭐 전공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제대로 한번 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별표 안 했는데요.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써먹을 때가 많이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다음에도 꼭 써먹으니까 정확히 개념 이해하고 좀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 효율은 뭐 실측 효율, 규약 효율이 있다. 그래서 효율과 부하율의 관계를 설명하고 라고 했어요. 그치, 관계를 설명해야죠. 효율과 부하율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걸 설명해야 되고요. 유입 변압기와 모든 변압기 특성 비교하시오.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유입 변압기와 모든 변압기의 특성을 놓는데 뭘 비교하라는 걸까요? 구조? 앞에 뉘앙스 한번 볼게요. 자, 변압기 선정 시 효율과 부하율 관계를 설명하고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특성 비교하라는 것은 몰드 변압기 유입 가격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뭘 주요 비교해야 될까요? 그렇죠. 효율과 부하율에서 어떤 데미지를 미치냐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엉뚱깽뚱하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 뉘앙스가 계속 이래요. 그러면 앞에 거를 적용하고 변압기 문제잖아요. 그럼 뒤에 것도 같이 응용해서 좀 써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유입 변압기와 몰드 변압기 효율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비벼야지. 어떻게? 잘. 자, 일단 실측 효율이 있고요. 출력과 입력, 그 다음에 규약 효율, 약속된 효율이 있는데요. 실측 효율 보면 아주 편해요.
자, 변압기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90이 남았어요. 그럼 얘 효율은 얼마예요? 100분의 90하고 곱하기 100 하면은 효율이 나오는 거죠. 즉 입력분의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손실은 얼마예요? 손실은요? 10이라는 거지. 맞죠? 자, 얘가 이제 실질 효율이면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실험은 뭐냐면은 무브화 시험이나 단락 시험, 즉 일정한 규약하에서 산출하는 효율인데요. 차포 다 빼고요. 철손과 구리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이건 정확히 좀 알자고요. 이건 충분히 10점짜리 나올 만한 문제고요. 타 분야에서 나왔으니까 좀 정확히 하게요. 제가 좀 가깝한 게 뭐냐면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효율은 출력이 있고요. 이놈이에요. 전체 손실이 뭐가 있냐면은 플러스 동손과 철손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래요. 근데 보세요. 산수를 알자. 얘가 효율이 높아지려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동손과 철손이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네. 그렇게 해야 이게 같아지는 거죠. 안 낚이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두 번은 설명 못 들으니까 똑바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의미냐라면요. 이런 의미예요. 자, 변압기를 놓고요. 변압기를 놓고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드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이게 부하가 있는데 일단 암기법 한번 써보자고요. 변압기의 손실 암기법이 뭐였죠? 무, 철, 희, 와, 유, 부, 저, 와, 표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나만 외우고 있어 지금. 즉 무부하 손실은 무슨 손실이고요? 철손이고요. 부하 손실은 뭐고요? 저항손이라는 거죠. 자, 철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손은요. PI, 아이론. 즉 철이라는 것은 PI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손은 뭐냐면요. PC를 써요. 이 C는 쿠퍼. 쿠퍼가 뭐예요? 구리동. PC를 써요. 그래서 얘는 무슨 손실이고요? 무부하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동손은 뭐냐면은 저항 손실이에요. 저항 손실. 아, 너는 뭐구나? 저항 손실이구나 라는 거. 근데 저항 손실 보니까 아, 저항 손실은 어디서 발생하냐라고 봤더니 동에서 구리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구리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닥치고 외워. 닭공, 닭암. 자, 철소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어디요? 여기 철이 뭐 있어? 지금 구리랑 철이랑 비교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철손이라는 거죠. 즉 무부하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효율 변압기 하면 다 두 가지밖에 없죠. 뭘 가지고 정리를 해요? 무부하 손실을 줄이자는 게 고효율 변압기고요.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비정질 자성 재료를 쓴 게 아몰펄스 변압기고요. 얘를 자를 때 셋톱이 아니라 레이저로 코팅한 게 뭐라고요? 자구미세화 변압기고요. 잘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철수랑 여기서 발생하는 게 PI고요. 구리손 볼게. 동손은 뭐냐면은 여기. 이게 동손이에요. 즉 동손은 뭐냐면 PC를 쓰고요. PC 쓰다 보니까 이런 공식이 있어요. P는 I제곱 RT라는 공식이 있죠. 0.24 I제곱 RT 되죠. I제곱 R이에요. 제일 표현을 잘한 거예요. 즉 전류가 많을수록 자성에 비례하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저항에 비례하고요. 그러니까 PC 해버리면요. 즉 저항손이라고도 하고 PC는 I제곱 R이에요. 이 전류가 1차 전류에 2차 전류예요.
2차 전류지, 2차 전류. 자, 이렇게 놓고 보고요. 이렇게 놓고 보고 뭐가 있냐면요. PC는 동선. PC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이건 맞지? 전력은 전압에 비례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주파수가 클수록 반비례해요. 그다음에요. PC는요. 전류가 증가할수록 약간 증가돼,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손, 동손, 그 다음에 얘가 철손이지, 철손. 철손. 철선요. 이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손이라고 한다면요. 저항손, PC는 그냥 I제곱R, 전류의 자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은요, 2차 전류라고 보고요. 무슨 전류요? 여기 2차 측의 전류, 2차 측 전류. 그 다음에 이쪽은 P로스. 이렇게 보자고요. 처음에 철손 먼저 보자고요, 철손. 철손은요, 어떻게 증가되냐면요, 철손은, 일단 철손은요, 거의 비스무리한데 1차 전류가 하면 약간 커져요. 철선. 그래서 이게 PI, 철선은 2차 전류가 증가될 때마다 거의 비스무리하게 약간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저항손, 즉 동손이라는 거죠. 동손 자체는 뭐냐면 부하손이잖아요. 얘는 부하가 많이 걸릴수록 걸린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부터 시작돼서요. 이렇게. 지금 자승이잖아요. 자승. 전류 자승. 2차 전류의 자승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죠. 얘가 무슨 손? 예, 동손이다. P, I, C. 동손이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 여기 보니까 어느 지점이에요? 같다라는 지점이죠. 예전에 강의할 때는 미분까지 해줬는데 도저히 다 버리더라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같은 지점이죠. 즉 2차 전류가 증가 시에 철순과 동손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 2차 전류 증가 시에요. 그리고 봤더니 쭉 봤던 효율이요. 효율이 동손과 철손이 같은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요. 어느 지점을 넘어서니까 효율이 어떻게 해요? 감소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동영상 좀 다시 보면서 좀 이쁘게 좀 그려놓으시고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써먹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실무로 가야 되겠지. 실무로 가서 카talog을 봐서 효율을 봤어. 여러분 설명해 주려고. 여기 봤더니 LS 한전은 어떻게 하냐면 100% 부하일 때, 50% 부하일 때. 우린 보통 몇 프로에서 최고 효율이라고 해요. 뭐 70%, 80% 부하율이 70%, 80%의 최고 효율이라고 분명히 배웠어. 이따가 70%에서 80%일 때 뭐 최고 효율이다 부하율이. 봤는데 100%뭐 하나 찝을까요? 뭐 1000km 보자. 100% 부하일 때 얼마야? 99.2. 그 다음에 50% 부하일 때 얼마야? 99.4. 지금 몇 프로 차이예요? 0.6%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100%일 때랑 50%일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또 헷갈려지네. 또 헷갈려지네. 즉 얘는 이론이고요. 얘는 뭐고요? 실무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지금 효율을요. 철순하고 동선만 봤잖아요. 근데 고율변압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얘를 효율을 계산하려고 많은 애를 썼겠죠.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하던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전기세는 내가 줄게. 문제 버립시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실무를 적용시키는 이것만 가지고는 변압기의 효율을 보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제가 더 한번 더 살펴보다가 이거 이론이 좀 맞나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값이 경미하죠. 경미하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된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모든 이론은요 실무에 적용해야 돼요. 근데 실무에 적용 안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버리지 말고 반드시 해놔라라고 지금 몇 번 제가 강조를 하죠. 예. 자, 그다음에 6번 문제예요. 저는 6번 문제 보면은 154 지중솔로 문제인데 저는 154 지중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거 OF를 지금 안 쓰는 건데 왜 시험 문제 나오냐? 나한테 따지면 안 돼. 나 안 냈어. 나 안 냈어. 나 안 냈어. OF 케이블과 XLP 케이블은 뭐예요? 우리 CV 케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설명하시오라는 건데요. OF 케이블은 우리 뭐로 응용이 가능해요? 그냥 오일로 절연시키는 거고요. 여기다 이 고자 뭐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수소 우리가 질소만 액화 질소만 넣으면은 거의 비스무리한 초전도 케이블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XLP 구조고요. 아마 여기는 잘 썼을 것 같죠. 그래서 준비 다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좀 구라를 쳤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다시 나오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정확히 알아도 좀 우리가 장단점 뽑으려면 좀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중솔로들이 이제 지중솔로 이제 교체하면은 뭘로 교체할 건가? 케이블을. 그러면은 어차피 구간이 구획돼 있으니까 솔직히 여기는 어떤 정류 스테이션 해가지고 초고압은 직류는 안 되겠죠. 직류 송류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초전도 케이블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마지막 결론을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군요. 자, 지금 3교시고요. 3교시 문제풀이 또 대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도전동기 보호 방법과 판단 기준에 있는 차단기 용량 선정 견적인 배송 규격. 한번 써볼 수 있어요. 써볼 수 있는데 유도전동기 보호 방법이라면 저는 이렇게는 안 썼을 것 같아요. 막 현장 용어 막 팍팍 냄새나게 썼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우리 도면 보면 이렇게 그려있죠? 이게 뭐죠? 열도형 계정기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말 쓰지 말고 이런 말 쓰세요. 얘는 또 뭐예요? 한글 이름이 뭐예요? 전자접촉기인가요? 지등형 전자접촉기라고 해요? 뭐 EOCR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없어요? 휴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MCCB 있잖아. 이렇게 써버리세요. 안 돼? 가능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MCC 보시면 앞에 MCCB가 있죠. 그 다음에 퓨즈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EOCR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넣으면 싸서 넣는 거 있죠. 뭐요? 예, 열동형 THR, 열동형 계정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전동기 있고요. 됐죠? 저는 이렇게 쓰길 바라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산정 및 견적적인 배송 규격. 현장 실무 및 배송 규격 뭐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단기 용량 선정은 몇 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말은 쉬워. 몇 배예요. 자, 차단기 용량 선정은요. 단락조 등 차단하도록 하고요. 자, 저압전로 과전류 차단기로서 10카 이상의 단락조를 차단시켜야 된다. 최소. 그 다음에 단락 차단 능력이 우수한 차단기가 후비에 있을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ELB가 2.5카 정도 될 거예요. 제일 작은 게. 그래서 뒤에 10카 이상 있으면 괜찮다. 즉 저압에서 최고 나와봐야 10카는 힘들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적용 잘한 것 같아요. 투투나에서 12.5카 이상은 힘들어요. 솔직히 나오기가 단락조가. 자, 전동기용 분기회로 과전류 차단기는 전격전로의 몇 프로이야? 이게 뭔 말이지? 다시요. 전동기용 분기회로의 전선은 과전류 차단기 전격의 40% 이하만 쓰면 된대요. 왜요? 차단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동기용 차단기는 잘 됐네. 이 전동기용 차단기는 어떻게 해요? 전동기에 뭐에 특화되어 있어요? 기동전류에 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수를 많이 줬죠. 뭐 2배, 3배 줬다. 그러면요. 여기 전선도 2배, 3배 줘야 하잖아. 그 짓은 못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너의 몇 프로?
40% 이하에 맞추면 된다는 거지. 여기 칸수가 만약에 400에 300짜리면은 300에 몇 프로요? 40% 이하 정도 맞춰주면 전선을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50A면은 이게 큰 전동기예요? 작은 전동기예요? 엄청 크지. 엄청 크지. 제가 크다라는 것은 4명이서 들 수 있냐 없냐예요. 자, 이하는 작은 거고요. 이하 경우 전격 전류의 몇 배? 1.25배 이상. 초과 경우는 1.1배 이상. 뭐 이 정도면 해주자라는 거고요. 솔직히 그래도 실무 알면 좋겠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발 공부는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면 검토 어떻게 해요? 도면 검토 하실 때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좀 실무 하시면서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이에요. 이건 몇 문제 뽑아도 들어가는 문제예요. 딱 100문제 뽑아도 들어가는 문제고요. 아까 그 우리 하이브리드 할 때 ESS 새로운 방식들 꼭 좀 해놓으시고요. 연료전지 뭐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신나게 아마 4페이지 이상 썼을 거야. 왜? 쓸 게 별로 없었잖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이런 것들을 문제 뜨면 참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다 쓰니까. 마지막에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현재 실무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실무적인 적용을 많이 써줘야만이 점수가 나오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연색성 평가의 연색성이 물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제예요. 연색성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빛에 얼마나 가깝냐라는 게 연색성이고요. 이 값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 값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보통 85 이상은 쓰죠. 그래서 정확히 보면은 연색성도 각 색상마다 빨주, 노초, 반암, 보해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니까 꼭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 방법 때문에 많이 좀 고생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25점 전에 만들 수가 있냐 없냐라는 거지. 만들어줘야 안 만들어줘요. 조도까지 같이 비벼봐야지.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을 문제였고요. 읽어봤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평가 방법 읽어봤는데.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계시 다음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개요가 결론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쓰기도 힘들잖아. 잘 보세요. 6항목이에요. 그러면 한 항목당 몇 줄씩 들어갈까요? 한 4-5줄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거 2줄로 끝내야 되고 4-5줄 해야만이 딱 3페이지 정도 이하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비볐겠지. 엘리베이터 가속 시 허용 존압가는 어떻게? 많이 생기면 안 된다. 또 허용 존압가가 이거 내성 규제 있는 것도 적어놨고. 그치? 자, 수량은 어떻게 해요? 건축이 선정한다. 자, 수용률 관계는 메이커가 왜 선정한다. 전원 변압기 용량 선정은 또 변압기 용량 계산서 또 써줬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력 간선 선정 앞에서 한 건 좀 비비고 간선분을 차단기 메이커에 의뢰하고 뭐 설치 시 검토 사항은 잘 운전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 졌을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답이 점수가 좀 잘 나와요. 앞에 것보다. 이뻐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왜요? 예, 얘는 항목 점수 주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항목 주려고 쓰다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뉘앙스 문제고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건축 쪽에서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어요. 실제 우리가 실무하더라도 이거 검토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주면 돼요? 건축에서 뭘 줘요? 인수를 주지. 그러면 우리는 클라이언트에 뭘 물어봐요? 속도 혹시 계산한 거 있냐? 속도 적용할 거 있냐? 어떻게 교통영향반값 할 때 속도 넣어야 되냐? 이 정도만 보고 우리는 또 메이커에 어떻게 해요? 의뢰해서 A사, B사, C사 해가지고 어떤 걸 고르면 돼요? 딴 거? 효율이 좋으면서 성능이 신뢰성이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V를 적용해야 되는데 계획 잡을 때도 절대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를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고르면 안 돼요. A사, B사, C사, D사까지 다 적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A사, B사, C사 중에 차단기 용량은 어떻게 해요? 제일 큰 거 현구요. 간선은요? 제일 큰 놈, 굵은 놈. 그 다음에 차단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분전반, 제어반만 딱 차단기 박스만 하나 묻어놓으면 되고요. 본인들이 제어반 가지고 오잖아요.
너 엘리베이터, 인버터 엘리베이터 설치 시 우리 검토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 실무가 있어도 상당히 좀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볼게요. 전선 이상 온도 검지 장치라는 건데요. 저도 이 시스템을 보지를 않아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제품 좀 찾아봐도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스무리한 건 있어요. 화재 감지인데 얘는 화재 감지가 아니라 이상 온도 검지 장치니까 한 60도 넘으면 동정하는, 우리가 정원식 감지 선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트위스트 해놓고 이렇게 지금. 근데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용 읽어봐도 케이블 쭉 싸놓잖아요. 네, 쭉 있으면은 얘는 뭐냐면요. 도체가 있고요. 얘가 아주 비닐 잘 타는 거 있고요. 이렇게 트위스트 해놔요. 트위스트 해놔요. 가지고 뜨겁잖아요. 이거 녹아버려요. 두 개가 띠 하고 붙어요. 일단 좋은 게 뭐냐면 가격이 싸지. 이런 제품 아닐까라는 거. 온도 검지하려면 이제 온도가 디지털로 온도가 나오든지라는 거, 그런 제품이죠. 이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클립해가지고 S자로 계속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재를 감지하는 거죠. 만약에 온도가 1단 감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아니겠죠. 적용 범위, 사용 진압, 실험 방법, 검지선 규격, 접지해 보면은 우리가 삼소의 변전소라든지 공동구에 쓰는 별도의 제품이 있겠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계속 뭐가요? 지금 조합 쪽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계속, 예, 초급에서 계속 지금 하신 분이 쭉 꾸준히 지금 계속 자기 전공을 출제하고 있죠. 왜 이분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만 출제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출제하지 않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기 자기학 교수님은 전기 건축적 기술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이쪽 초급하신 분들은 기술사가 이 정도는 또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분들 말이 다 맞아요, 틀려요? 인정하기 싫지만은 일리는 있어. 그쵸. 근데 일리는 없어. 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단 강화와 직강화예요. 이것 좀 정확히 좀 설명 좀. 이건 실무적인 문제죠. 참 좋은 문제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직강화할 때는, 그냥 직강화할 때는 바로 용량 계산해가지고 각 피더들의 어떤 로드의 용량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용률을 곱해가지고요. 그냥 여기 TR 용량을 선정하면 되죠. 거기다 여유를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쪽 변압기가 2000kVA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약 전력이 되고요. 여기서 부하를 몇 프로 쓸 수 있냐라는 게 경제적으로 했냐 안 했냐죠. 근데 이제 인하강화는 틀리다는 거죠. 여기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별도의 TR을 놓고요. 많이 쓰는 게 2.2 투투나인에서 6.6을 쓰는데 공장이다라면 6.6 안 쓰려고 해요. 얼마짜리 쓸까요? 네, 3.3 쓰려고. 왜 그럴까요? 공장에 3.3. 네. 밑에 칠러 컴프레셔, 뭐 대용량 전동기로 3.3이 많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면은 별도로도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6.6에서 뭐 380, 220 쓰자는 거죠. 이런 짓을 왜 하냐라는 거죠. 그냥 부하율을 많이 이용하자는 거죠. 즉 여기 TR이 2000kg예요. 즉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 부하 계산해봤더니 1100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계산했더니 900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계산했더니 1500 나와요. 계산했더니 1100 나와요. 1800 나와요. 변압기 용량이요. 이 정도 피크 해줘도요. 2단 강화 쓴다는 것은 지금 전기 용량이 대용량이에요, 저용량이에요? 대용량이잖아요. 그러면은 부하 분리 잘 해가지고요. 통일시켜 버리는 거죠. 1500원, 1000원 쭉 써주고 2000, 2000 쭉 통일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변압기는 2000, 2000, 2000, 2000이니까 얼마 가요? 8000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쓰나요? 아니에요. 이걸 죽여주는 게 뭐예요?
무슨 율? 부등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 지도한 게 돼요. 부등률이라는 거죠. 부등률로 까주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 실부하를 적용하자라는 게 이제 부등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냐면은 부하에 8천이 아니라 죽여가지고 한 5천 정도 쓰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100%가 다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솔직히 2,000kg짜리하고 1,000kg짜리가 가격차 이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A동이 많이 쓸 수도 있고 B동이 많이 쓸 수도 있지. 어떤 날은 냉방부하가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부하가 또 많이 쓸 수도 있고 이런 부하의 어떤 플렉시블, 좀 여유를 쓸 수 있는 것이 좀 편리하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당강압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직강압 방식은요, 각 부하의 합계에서 수용률을 곱해주고 여유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당강압 방식의 주 변압기 용량은 각 변압기의 합에다가 뭘요? 부등률을 해주자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 예전에 계산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단강압 방식인데 부등률 썼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얘를 가지고 어차피 해도 부등률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부등률 자체가 2단강압 방식에만 쓰는 거고요.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제 부등률을 나온 데이터가 국내 것이 없어요. 2단강압 방식 많이 안 써요. 그럼 옛날에 이렇게 기술 자료만 놓고 보는데 수용률이나 부하율은 연구를 해봐서 나와야 하는 게 데이터거든요. 실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은 예를 좀 설명했는데요. 얘는 전등 TR이고요. 1000kVA이고 수용률이 0.7이다. 얘는 1000kVA이고 수용률이 0.5다. 얘도 1000kVA이고 0.8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매일 변압기를 구하는 거죠. 수용률 변압기 용량도 얼마요? 수용률 적용해서 700kg 나왔는데 얼마야? 위에 단 750kV에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 1000kV에다가 어떻게 해요? 수용률 0.5 곱해서 500 나왔는데 뭐 선정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짜리 0.8 수용률에서 800에서 위에 거 1000kV 해주는데 쭉 도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부등률을 얼마 적용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등률이라는 데이터가 전등 같이 잡았을 때 동력 잡았을 때 이때는 커요. 1.36까지도 깔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변압기를 놓고 하려면 좀 부등률이 짜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넣어놓은 부등률이고요. 그래서 부등률을 누가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은데 이런 것은 법규가 아니에요. 엔지니어 수치예요. 저희가 이 정도 랜덤하게 범위 잡아서 적용했다라면 그 엔지니어 수치인데 꼭 이렇게 가면 또 어떻게 해요? 근거대 나라. 이 엔지니어를 어떻게 해요? 범위를 못 잡아요. 범위를. 그러니까 그냥 옛날 원론서부터 있는 내용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게 부등률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변압기는 3,000원 쓰지 않고 얼마요? 2,000kg짜리 썼다. 이런 내용이라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다라고 좀 보시고요. 자, 사교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시 첫 번째 문제 보자마자 반가웠죠. 열심히 했던 100문제 안에 들어가는 뭐가 나왔어요? 계측기용 변류기와 보호계정기용 변류기하고 신나게 썼죠. 결론은 뭐냐면은 계측기용 같은 거는 민감하니까 빨리 포화해서 어떻게 해요? 2차 측을 보호해주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계정기용, 즉 보호계정기용은 어떻게 해요? 단락전류 고장률가 발생해도 끝까지 좀 버텨주면서 천천히 포화해서 2차 측이 좀 맷집 좀 좋게 하자라는 거죠. 즉 이놈은 어떻게 해요?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이놈이 둔감하다라는 그런 표현 부지런히 쓰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우리 즉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정상 상태일 때와 누전 전류가 흐를 때 동작 원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죠. 그래서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누전 차단기는 다 전류 동작하잖아요. 정상 살 때, 누전 전류 쓸 때 동작 원리 설명하셔서 당상식과 삼상식이죠. 근데 참 잘한 게 뭐냐면 정상 상태와 누전 전류 흐를 때라는 거죠. 우리 뭐 단상만 보시면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꼭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은 고장을 흘렸다. 그럼 평상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정상 상태로 해야겠다. 정상시는 I1과 I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자속 파이 1이 있고요.
파이 2가 있고요. 그다음에 누설 전류 IG가 있다면요. 정상시는 I1 플러스 I2가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근데 얘는 CT가 아니에요. 뭐예요? ZC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지.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는 게 이게 자석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누설 전류시, 누설시. I1 플러스 I2가 뭐가 돼요? 뭐 IG가 된다. 뭐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뭐 산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누설시는 뭐가요? 파이 1 플러스 파이 2가 파이 G가 발생. 즉 이걸 검출하는 게 뭐라고요? ZCT. 그래서 여기까지 쓰니까 뭐 25점짜리 쓸 게 없잖아. 뭐까지 가야 돼요? 3, 3까지 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마무리는 동작 원리 잘 설명해서 어디로 가야 돼? 항상 마무리는 실무로 가야 되겠지. 예, 우리가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왜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이 버튼이 무슨 버튼? 저 테스트 버튼을 잘 눌러서 자속차를 병렬로 분기함과 동시에 테스트 버튼은 언제 한 번씩 눌러야 되죠? 언제 한 번씩 누르라고 권장사항이 나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누르죠? 눌러요, 안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방송하고 눌러도 난리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예전에 누전 차단기 고장나면 누전 발생하면 누전 차단기 고장이 50%였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마지막 실무로 갈 때 동관 공작 원리를 정확히 개념을 알고 누전 차단기가 누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게 실무가 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UPS가 버스를 탔대요. 즉 이런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계통에서 UPS가 있는데 입력 출력 회로를 1회선 하냐 2회선 하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kW짜리가 있는데 300kW짜리를 하나만 설치하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150 나눠서 설치하냐라는 거죠. 어떤 놈이 좋아 보여요? 단일 설치가 좋아 보여요? 이중화가 좋아 보여요? 나누는 게 좋겠죠. 왜요? 비용은 이게 더 많이 들죠. 근데 부하의 어떤 플렉시블, 여유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변동률에 대해서 훨씬 더 대응률이 좋겠고요.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가 동작할 수 있겠고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단일 출력 버스, 그 다음에 병렬 UPS는 병렬하고, 근데 이중 버스는 어떻게 입력 출력도 다 이중화하자라는 거죠. 말은 편해. 그래서 이걸 좀 써주는 게 이번 시험 문제였고요. 그래서 한번 몇 분 잡았을 것 같은데 이 문제요. 잡았어요? 그 구라를 다 쳤어? 세 페이지를? 그림이 좀 달라요. 버스 태웠어요? 그림이 좀 다르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요. 이 문제도 심오한 문제예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이번 출제하신 분들은 한글을 참 좋아해요. 한글을 좋아해요. 자, 문제 볼게요. 인버터 제어 회로를 운전하는 경우 역률 개선용 콘덴서 설계 및 선정 방안 설명하시오. 첫 번째 인버터의 종류예요. 인버터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미제, 독일제, 일제, 국산, 중국산, 베트남산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역률 개선용 콘덴서 설치 개념인데 콘덴서를 설치하는데 지금 어디다 설치했대요? 인버터에다가요. 그 다음에 콘덴서 회로 부속객이 용량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직렬리에서 설치된 효과 및 고려사항인데 얘를 계속 뭘 가지고 풀어야 돼요? 인버터죠. 인버터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그렇게 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우리는 어떻게 비볐어요? 그냥 꿋꿋하게 이거 좀 비비고 몇 글자 써주고 땡 했지. 저 결론이 뭐냐면요. 입력 측에 콘덴서가 있으면요. 입력 측에 콘덴서 설치하면요. 고조파가 포함돼서 역률이 저하돼요. 출력 측에 있으면요. 개통 문제로 인버터 파손 초래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버터에는 뭐가 있냐면요. 평활하려고 뭐가요?
콘덴서가 있어요. 이 파형을 표현하려고. 걔랑 같이 어떻게 해요? C값이 중복돼 버려요. 그럼 뭐가 필요하면 리액터가 필요해요. 특히 병렬 설치하면요. 고주파 확대 발생하고요. 대책은 어떻게 하냐면요. 리액터를 설치를 하든지, 이거 우리가 설치 못해요, 솔직히. 뭐랑 같이 협의해야 돼요? 메이커랑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돼요. 메이커에. 그래서 요즘 이제 예전에 문제 없었는데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야, V10이 떨어졌다, 터졌다 하니까, 꺼졌다 하니까 인버터 UPS 나가더라, M6축. 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UVL에서 같이 꺼지자마자 얘도 신호받아서 입력축을 어떻게 해요? 트랩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일 발생한다. 그럼 콘덴서 어떻게 하냐? 대책을 메이커랑 같이 개통 놓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도 그냥 이거 뺐고 이것만 썼으면 어떻게 해요? 다 썼지. 기본 문제인데 인버터 회로에서라는 국한을 지면서 인버터 했으면은 고생 좀 했을 것 같다라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TN 계통의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감전 보호 방식이에요. 중요한지는 알아요. 제가 정리하려고 이번에 꿋꿋이 먹고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딱 책을 핀과 동시에 내용이 어떻게 해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 가는 용량이니까 중요한지는 알아요. 문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거 직접 접촉, 간접 접촉 해가지고 SLV 있는 그 법 규정이거든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하라고 말은 못하고요. 55점 2번 떨어지면 그때 악심 먹고 준비하세요. 2번. 그때는 하게 돼. 근데 지금 정리하려면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중간중간에서는 정리해도 너무 원법을 다 정리하려면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 해주면 절반이 포기할 것 같아. 기술사 공부를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좀 참았다가 나중에 좀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고려사항 쓰세요. 피레 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뭘 고려하지?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출제자가 고려하는 게 뭐지? 이게 궁금해요. 출제자가 생각하는 피레 설계 설치 시 고려사항이 정말 궁금해요. 그다음 설계 흐름도 설명하시오라는 거. 우리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피레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보호 레벨 선정이겠죠. 보호 레벨 선정을 하면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이 다 철근으로 돼 있어. 얘는 뭐예요? 뭐 철강회사 건물이야. 그럼 건물을 다 철근으로 했어요. 철골로 다. 그럼 자체가 그냥 피레 설비지. 이런 경우. 아니면 다 콘크리트예요. 낙뢰 맞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건물의 높이겠죠. 어떤 놈이 낙뢰를 많이 맞아요? 높은 사람이 낙뢰를 많이 맞죠. 그러니까 키 큰 사람들 비 올 때 조심해요. 키 큰 사람들.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낙뢰, 얼마나 낙뢰가 많이 맞냐, 떨어지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레부 방식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하도선 방식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저출 설비, 대지 고용 측정. 건물 계획하기 전에 가서 대지 고용을 다 측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고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시공 쪽으로 볼 때 고려하는 건지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의문점이. 자, 그 다음에 필요 설비 설계 흐름도는 건축물의 보호 레벨을 선정하죠. 그 다음에 수레부 계획을 하고요. 인하도선 계획하고 접지까지 계획하고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 하나 빠졌다. 항상 모든 흐름도 플로우 차트 메커니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검토가 있어요. 검토. 이 검토는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기술사한테 의뢰해야 되지. 무자격자 절대 의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피레 설계 가지고 충분히 비교해서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모든 플로우 메커니즘에는 마지막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시던 거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있나요? 시험 마지막 막 보러 가기 전에 나올 것 같은 문제를 막 있잖아요. 이것도 나올 거 저것도 나올 거. 그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부터 끝내세요. 근데 그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잖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디부터 공부 시작하냐면은 시험 막 보러 가기 전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거 먼저 정리하시고 그다음 하시던 대로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험 며칠 남았죠? 5월 14일.
92일? 3일? 꼭 공부 못한 사람은 이런 거 꼭 세고 다녀요. 그냥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점수가 잘 나오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다음 시험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인간들이 왜 이번 시험은 저번 시험도 어렵고 이번 시험은 어렵잖아요. 저번인가요? 완전 기본 문제 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심장이 떨려요. 10문제 문제 중에 11문제 알고 들어가면요. 어우, 나 붙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모든 사람이 시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 심장이 떨려. 막 심장. 나 붙겠다. 이런 시험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쉽다라고 하니까 다 붙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든 쉽든 합격자는 동일하다. 우리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뭐다?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가장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덮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절이죠.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앉고 공부를 해야죠. 꼭 공부 못한 인간들이 명절 때만 되면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서 뻘짓거리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명절은 어떻게 해요? 쉴 땐 쉬고 가야만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레이스가 아니잖아요. 장기 레이스니까 굳이 그런 시간 무리해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명절은 어떻게 해요? 발바닥 땀띠나게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봉사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114회 권투정기 문제풀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